눈에 띄게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에게 어른들은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돼도 되겠다 하며 감탄을 아끼지 않는데요. 오늘 주간 악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던 어느 핵인싸 우등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과연 무엇이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로버트 리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아침부터 소란이 일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335 모여서는 누구는 슬픈 표정, 누구는 심각한 표정, 또 누구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반장은 오늘 학교 안 오는 거지? 당연하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겠니? 반장 진짜 힘들겠다. 얼마나 놀랐을까? 화두에 오른 사람은 결석을 한 이반의 반장 데니쉬 모아잠 미나스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는 바람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친척의 사망으로 인한 친구의 결석은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닐지언정 뭐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반장 어머니의 사망에 큰 관심을 두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데니쉬의 어머니가 병사나 사고사가 아닌 지난밤 강도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새파랗게 질린 채 발을 동동 굴렀던 겁니다. 로버트 리 고등학교는 총 학생 수가 1,800여 명에 달하는 꽤 큰 규모의 공립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의 대부분이 히스패닉과 백인이며 그 밖에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할 것 없이 다양한 인종이 고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특출하게 잘난 사람은 하나씩 꼭 있기 마련이죠. 이 많은 아이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그러니까 전교생 1,800여 명이 그 이름을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학생이 바로 오늘 어머니를 잃은 데니쉬 미나스였습니다. 그는 등굣길부터 다른 애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얼룩 하나 주름 하나 없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한 손에 스타벅스 커피를 든 채 교문 안으로 들어서면 로버트 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도 나도 그를 동경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데도 데니쉬에게서는 댄디한 부잣집 도련님의 아우라가 뿜뿜 퍼져 나왔습니다. 공부를 잘해 전 과목 A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성격이라도 별로여야 공평할 텐데 이 아이는 그마저도 완벽했습니다. 데니쉬는 친구들 앞에서 늘 밝았고 친절했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친구를 차별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그는 늘 학생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에서는 반장, 클럽 활동에서는 부장, 학생회에서는 회장. 그저 완장차는 자리만 생겼다 하면 이는 무조건 리더십이 넘치는 데니쉬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공지사항이 생기면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방송까지 맡았습니다. 로버트 리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엄친아 데니쉬 미나스의 천하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핵인싸 데니쉬가 어머니를 강도에 의해 잃었다니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흉기로 난자를 당했고 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아들인 데니쉬라는 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염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서 정치인이 되려나 판검사가 되려나 한껏 기대를 하게 했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참변을 겪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쓰럽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학교 전체가 놀라움과 침울함에 빠져있던 그때 한 학생이 불쑥 다른 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르, 너 걱정 많이 되겠다. 반장한테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래? 내가 왜? 니네 요즘 부쩍 친해졌잖아. 스페인어 시간에 같이 붙어 앉아있더니 친한 거 아니야? 그런 범생이 새끼랑 내가 친할 리가 있겠어? 누르 모하메드는 친구의 물음에 무슨 헛소리냐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누르와 데니쉬는 양극단에 서 있다시피 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갱스터 집단에 소속돼 온갖 나쁜 짓은 한 번씩 다 하고 다니는 불량 청소년 누르와 학교 최고의 모범생이자 차세대 리더로까지 꼽히는 데니쉬 사이에는 전혀 접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소 닭 보듯 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학생들의 눈에 데니쉬와 누르가 단둘이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쟤들 둘 사이에 할 말이라는 게 있나 싶었지만 친구들은 데니쉬는 양아치 누르에게도 편견이 없구나 하며 그의 인성을 더욱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데니 씨의 고통을 걱정은커녕 깡그리 무시하는 누르의 태도는 아이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데 충분했는데요. 제가 그럼 그렇지. 학생들은 경멸하는 눈으로 누르를 쳐다보다 이내 다시 잡담에 빠졌습니다. 한편 데니 씨 미나스는 울다 지쳐 멍한 표정으로 경찰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차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 뒤 새벽 4시 반쯤 여자친구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곤 집으로 향하지 않고 밤새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전날 엄마 타바슘 칸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탓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도 학교 갈 준비는 해야 했기에 데니 씨는 동의 트자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집 쪽으로 돌렸습니다. 무단 외박까지 해버렸으니 엄청 혼나겠지.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현관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꺼내면서 무심결에 손잡이를 만지작거리자 웬일인지 문이 벌컥 열려버리는 겁니다. 데니 씨는 엄마가 문단속을 깜빡했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피투성이가 된 채 거실에 쓰러져 있는 엄마의 시신이었습니다. 데니 씨는 바로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울며 불며 통화를 하느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를 받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처참하게 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엄마랑 싸우지 말걸, 무단 외박하지 말걸. 아직 18살밖에 안 된 소녀는 울먹이며 늦은 후회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43세 여성 타바슘 칸의 시신을 수습하고 사건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모자가 단 둘이 사는 집이라 살림살이가 단출한 편이었지만 물건들은 무엇 하나 온전히 제자리에 있는 게 없이 죄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벽과 바닥 여기저기에는 피가 잔뜩 묻은 손자국,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타바슘 칸과 범인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저항한 것 같아요. 폭행당한 흔적도 찔린 흔적도 너무 많네요. 몇 군데나 찔렸죠? 얼핏 봐도 40군데는 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난자를 당했어요. 범인은 끝끝내 살인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중년 여성인 타바슘을 단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힘이 그리 세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범행이 처음이라 서툴러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고요. 집 이곳저곳에는 뒤진 흔적이 역력했는데 이를 통해 경찰은 범행의 목적을 강절도로 보았습니다. 전날 밤 흉기를 든 괴한이 집안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타바슘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무언가를 훔쳐 달아났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자가 사는 이 아파트는 경제적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을 해봐야 딱히 소득도 없을 거란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범인은 굳이 이 아파트에서 강도질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걸까요? 혹시 다른 집이 아닌 타바슘 칸의 집을 노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경찰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데니 씨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데니 씨, 혹시 집에 값비싼 물건이 있었니? 아니면 중요한 서류라든가. 잘 모르겠어요. 현금은 있었을 거예요. 이드 때 쓰려고 엄마가 평소에 조금씩 모으거든요. 헌금도 하고요. 이드 알피트르는 이슬람 교도들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한 달간 금식 수행을 하는 라마단이 끝나는 날 무슬림들은 거리로 나가 그간 고생한 서로를 격려하며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요. 타바슘 칸, 데니 씨 모아잠 미나스라는 이름에서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들 모자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혹시 파키스탄의 플레임이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국명에서 알 수 있듯 파키스탄인은 대부분 독실한 이슬람 교도입니다. 타바슘 칸 역시 마찬가지였죠. 미국으로 이민한 지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슬림으로서 이슬람 교리를 충실히 따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종교 활동에 쓸 돈은 따로 차곡차곡 모을 정도입니다. 아들 데니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강도가 집안을 뒤져 현금을 훔쳐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타바슘이 현금을 따로 모아놓는다는 걸 아는 자가 아닐까요? 면식범 말입니다. 아무래도 원한 살인 같은데요. 맞아요. 맺힌 게 없다면 40번을 넘게 찌르진 않을 거예요. 현관문도 열려 있었고 무단 침입 흔적도 없고 피해자가 문을 열었을 수도 있겠어. 일리가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인 강도라면 굳이 사람을 40여 차례나 찔러가며 도주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숨진 타바슘의 머리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는데요. 살인범은 보통 깊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낄 때 시신, 특히 시신의 얼굴 쪽을 무언가로 덮어놓는다고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흉악범이 그런 깊은 감정을 느낀다는 건 아무래도 좀 어색하죠. 경찰은 데니 씨에게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그는 잘 모르겠다며 아마 없을 거라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수사진은 본격적으로 타바슘 칸의 행적과 그녀의 주변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타바슘 칸은 파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해 딸 카시마일라와 아들 데니 씨를 낳았는데요. 행복하고 화목했던 4인 가정은 오래 지나지 않아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타바슘은 놀랍게도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행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못 사는 나라 출신의 무슬림, 유색인종, 거기다 별다른 기술도 커리어도 없는 싱글맘. 그녀는 1990년대 미국 사회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악조건을 하나도 아닌 여러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핸디캡들을 짊어지고 과감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까닭은 오직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슬람교의 진심인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까지 이슬람의 교리에 속박된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더 넓은 땅에서 더 질 좋은 교육을 받아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어린 딸과 아들은 스펀지처럼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했던 타바슘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던 거죠. 그녀는 기특한 두 아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 식구의 생활비와 두 아이의 학비 모두를 혼자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타바슘은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을 노동에 투자했고 퇴근 후에도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이 돕겠다고 해도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안일 할 시간에 가서 책이라도 한 장 더 보라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타바슘은 인생의 대부분을 두 아이에게 바치다시피 살았습니다. 맛있는 건 아이들 입에 먼저 넣어주었고 돈이 생기면 아이들 옷부터 사입혔습니다. 데니 씨가 비싸고 좋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닐 수 있었던 건,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부자로 소문이 날 수 있었던 건 다 이렇게 어머니가 몸을 갈아 넣는 노력을 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둘은 어머니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만큼의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다 데니 씨의 누나가 바라던 대학에 합격해 기숙사로 들어갔고 아파트에는 이제 엄마와 고3 아들만 남았는데요. 요놈 하나만 대학생 만들면 내 과업도 그럭저럭 마무리되겠구나. 엄마 타바슘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아들, 그것도 온 동네에서 우등생으로 칭찬받던 아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는 모습조차 보지를 못하고 타바슘은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깊은 한을 풀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타바슘 칸에 얽힌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녀는 집, 직장을 오가는 생활을 했으며 쉬는 날에도 쉬지 않고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거나 종교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은 요만큼도 없었고 그녀에게 아기를 품고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면식범이면 수사 대상이라도 좁힐 수 있지. 강도, 그것도 텍사스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강도가 범인이라면 수사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워집니다. 혹시 타바슘 칸의 가족인 딸이나 아들이 한 짓이 아닌가 의심을 해보기도 했지만 범행 추정 시간 딸과 아들 모두 집에 없었던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알리바이는 성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을 때 과학수사팀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당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벽지 군데군데, 장판 군데군데에 찍혀있던 피 묻은 손자국과 발자국은 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뭉개져 있어서 정확한 형태를 얻어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에 찍혀있던 혈흔은 달랐습니다. 범인이 도주 직전 피 묻은 손으로 문을 꽉 잡았기 때문에 비교적 선명하게 지문이 남게 된 겁니다. 경찰은 데니 씨의 집에서 채집된 지문과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데니 씨의 지문과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역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의 정체는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타바슘을 죽인 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돼 지문을 제출해야만 경찰은 이 피 묻은 지문의 주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사진은 또 한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남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형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스라는 이름의 이 베테랑 형사는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이미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죽은 타마슘 칸의 아들 데니시 미나스였습니다. 하지만 데니 씨에게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있고 지문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브라이언 형사는 아들 데니 씨를 범인으로 확정하다시피 했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옷이었습니다. 신고 당시 데니 씨가 입고 있었던 옷 말입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데니 씨는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 엉엉 울고 있었는데 브라이언 형사는 그 모습에서 크게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옷이 너무 깨끗해서였습니다. 엄마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다면 아들은 당연히 빠르게 달려가 생사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엄마의 몸을 붙잡고 흔들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게 일방적인 아들딸의 반응이겠죠. 만약 데니 씨도 그랬다면 옷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당장 잡지 모델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차림새가 깔끔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겁을 잔뜩 먹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원체 똑똑한 아이이니 수사를 위해 현장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911 신고만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형사는 이 911 신고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911 대원과의 통화 녹음본을 들어본 결과 데니 씨의 긴급 신고가 다른 신고자들과는 뭔가 좀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전 지금 막 갤베스턴에서 돌아왔거든요. 밤샘을 하고 아침에 방금 전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왔더니 현관문은 열려있고 안에는 엄마가 이미 피투성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의혹을 느끼셨나요? 브라이언 형사는 이 통화에서 데니 씨가 어머니가 사망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자신은 지금 막 집에 들어왔다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하는 태도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알리바이를 성립시키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겁니다. 데니 씨는 통화 중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가 칼에 찔려서 계단과 수파 사이에 쓰러져 있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는 엄마의 사망을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옷이 깨끗한 걸 보면 엄마 가까이엔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숨을 안 쉰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멀리서 쓰러진 엄마의 몸을 보며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통화 속 음성은 너무도 격렬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브라이언 형사는 데니 씨를 경찰서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당한 아들, 그것도 1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는 형사와 독대를 하고 있는데도 침착하고 차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사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교적 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위압감을 주면 기에 눌려 범행을 자백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데니 씨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 영화를 봤고 카페에 갔고 야식을 먹고 헤어진 뒤 혼자 드라이브를 했다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차근차근 되짚을 뿐 추가적인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는 전부 사실로 밝혀진 지 한참이었기 때문에 형사 입장에서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방향을 바꿔 데니 씨가 엄마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밝혀내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엄마랑 싸웠다고 했지? 왜 싸운 거야? 경찰 인턴십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하셔서요. 경찰 말고 다른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 일 때문에 외박을 한 거야? 평소 통금이 저녁 8시거든요. 엄마 눈엔 제가 아직 초딩이라서요. 큰맘 먹고 반항 한번 해본 거예요. 브라이언 형사는 이 대화에서 데니쉬의 범행 동기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가볍게 하지만 평소 엄마와 큰 갈등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심증에 불과했기 때문에 형사는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인 18살 소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데니쉬는 집으로 돌아갔고 타바슌칸 사건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채로 무심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났을 때 수사팀의 파출소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로버트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붙잡혔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내용에 심드렁하고 있던 형사들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두 눈을 둥그렇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실에 가서 수갑을 채우는데 애가 잡혀가는 와중에도 친구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데니쉬 어디 갔느냐고 빨리 데니쉬한테 연락해서 나 경찰서 잡혀간다고 전화라고요. 데니쉬가 누구길래 저렇게 찾나? 설마 걔도 약 파는 앤가? 경찰은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해프닝에 어리둥절하다가 구경을 하던 학생 하나를 붙잡고 데니쉬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데니쉬는 또 다른 학생이 아니라 얼마 전 어머니의 목숨을 남에게 빼앗긴 바로 그 불쌍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 거래나 하는 불량 학생이 잡혀가는 도중에 학교 최고의 모범생을 찾는 데에서 경찰은 뭔가 아리송하고 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타바슌칸 사건 수사팀에 연락을 넣은 겁니다. 브라이언을 포함한 담당 형사들은 당장 로버트리 고등학교에서 약을 팔다 체포됐다는 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갱단에 소속돼 있었고 여러 번 폭행이나 강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누르 모하메드. 맞습니다. 이 이야기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데니쉬와 최근 부쩍 가까워졌던 그 친구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 아이 지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당장 짐부터 찍으십시오. 빨리요. 수사관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만약 이 누르라는 아이의 지문과 타바슌의 집 현관문에 남아있던 지문이 일치한다면 누르는 타바슌이 사망한 날 그녀의 집에 갔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냥 지문도 아니고 로 찍힌 지문이니 예전에 친구네 집에 잠시 들렀다가 찍혔다고 발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나왔습니다. 타바슌의 집에서 검출된 지문과 누르 모하메드의 지문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진은 누르가 크건 작건 타바슌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결론지었고 브라이언 형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가 직접 피해자를 공격한 장본인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누르의 손에 있던 큰 상처가 근거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될 때부터 누르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실내에 들어와서도 벗지 않고 계속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문을 찍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벗어야 했고 이때 수사진은 누르의 엄지 쪽에 꿰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찢어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찌르면 쥐고 휘두른 흉기에 의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 상처를 입는 경우가 10중 8구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형사는 누르 모하메드의 찢어진 상처가 타바슌과 몸싸움을 하다 생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네가 죽였니? 데니쉬 엄마 말이야. 제가 왜요? 그 아줌마를 죽여서 제가 얻는 이득이 있어요? 그럼 왜 체포될 때 데니쉬를 찾았던 거니? 그 새끼가 반장이니까요. 경찰에 안 끌려오게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죠. 브라이언 형사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 녀석이 피해자를 죽인 것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범행 동기가 마땅치 않아서였습니다. 대체 타바슌에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누르는 40번을 넘게 칼로 공격해 끝끝내 숨을 끊어놓았을까요? 눈만 마주치면 잔소리를 늘어놓는 자기 엄마도 아니고 본인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친구 엄마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이 흐르자 형사의 머리에 번쩍하고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이 설마 하면서도 그는 누르에게 툭 던지듯 질문했습니다. 너 혹시 부탁받았니? 데니쉬한테 자기 엄마 좀 죽여달라고. 그때였습니다. 반항기 가득하던 누르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브라이언 형사는 누르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옇게 질린 낯빛은 마치 나 범인이요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데니쉬가 얼마 주겠다고 하든 너 돈 필요하잖아.
약도 사고 술도 사고 깽단활동도 하려면 말이야. 여기서 거짓말하면 네가 살인죄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알고 있지? 그렇게 은근슬쩍 겁을 주며 브라이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누르의 자백만 받아내면 그토록 의심스러웠지만 끝끝내 놓아줘야 했던 데니쉬 미나스를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끊임없이 누르를 압박하고 또 압박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누르는 끝내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답했습니다. 네, 그 아줌마 제가 죽인 거 맞아요. 4,000달러 준다고 해서요. 데니쉬 새끼가요. 몇 주 전 학교 복도에서 데니쉬는 새삼스럽게 누르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급일 관련된 것 말고는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반장이 갑자기 아는 척을 하니 누르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데니쉬를 위아래로 대충 훑어본 뒤 계속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바짝 붙어 함께 걷기 시작한 데니쉬가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르, 너 돈 필요하지? 그래서 약까지 파는 거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4,000달러 줄게. 착수금 1,000달러, 나머지는 성공보수. 어때? 4,000달러면 2024년 환율 기준으로 530만 원 언저리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해는 2009년이었으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좀 더 큰 돈이었겠죠. 18살 누르는 이 돈에 그만 혹하고 말았습니다. 부탁이 뭔데 하고 묻자 데니쉬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죽여주면 돼. 간단하지? 누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지. 껄끄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던 그때 데니쉬는 침울한 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난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심하게 학대를 당했어. 우리 엄마는 파키스탄에서 자기 친부모,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죽인 사람이야. 난 엄마가 무서워. 엄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살해를 당할 거야. 도와줄 수 있지? 누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보이는 반장에게 이런 어두운 사정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데니쉬가 지어낸 말이라는 사실도 꿈에도 몰랐죠. 이후 둘은 학교에서 틈틈이 접촉해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보고 두 사람이 부쩍 친해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청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모범생과 문제아의 우정. 친구들은 둘 사이를 그렇게 짐작했으나 정작 드라마의 주인공인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살인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존속 청부살인을 말입니다. 2009년 11월 24일 밤, 누르는 데니쉬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이윽고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 도착해 둘 다 차에서 내렸는데요. 데니쉬는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차 트렁크를 열어 뭔가를 꺼내 누르에게 건네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투로 말했습니다. 엄만 소파에 앉아 있어. 현관문 안 잠그고 나왔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돼. 누르는 자신이 건네받은 물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칼과 장갑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제 딴엔 호기롭게 청부에 오케이 했지만 그래봐야 그는 고작 약 조금, 주먹질 조금, 도둑질 조금 했던 18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지문을 안 남겨도 되는 수준의 범행만 저질러왔던 자신이 이젠 사람까지 죽여야 한다니 누르는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하고 집에 갈까 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못하겠다며 도망을 치는 건 저 범생이 데니쉬 앞에서 너무도 쪽팔리는 짓이었습니다. 데니쉬는 칼을 움켜쥔 누르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고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의 생명을 누르에게 맡긴 채 알리바이를 만들러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차를 출발시키기 직전 데니쉬는 창문을 열고 누르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3,000달러가 현금으로 있어. 더 있을지도 모르고. 끝내고 다 가져가. 네 성공 보수야. 그 말에 누르의 두 눈에 광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데니쉬의 집 앞으로 걸어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실엔 데니쉬 말대로 엄마 타바슘 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타바슘은 갑자기 들이닥친 젊은 남자를 보고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이때 누르의 머릿속이 한 번 더 복잡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몇 초 지나지 않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데니 씨의 엄마에게 얼굴을 들킨 게 걱정이 돼서였습니다. 이대로 도망을 친다 한들 데니 씨의 엄마는 경찰에 신고해 진술도 하고 몽타주도 그릴 게 뻔했습니다. 누르의 머릿속에는 이제 한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 여자를 죽인다. 그리고 집안에 보관된 현금을 탈취해 도망친다. 누르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타바슘을 급습했습니다. 힘만으로는 쉽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들고 있던 흉기까지 정신없이 휘둘렀습니다. 타바슘은 말로 표현 못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괴한에게 저항했으나 이미 40번이 넘게 찔린 몸 상태로는 눈이 뒤집힌 젊은 남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처절한 사투를 벌인 그녀는 결국 여러 군데에 치명상을 입은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살기에 젖어 이성을 잃었던 누르는 타바슘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집 구석구석을 열심히 뒤졌습니다. 데니 씨의 말에 따르면 이 집안에는 적어도 3,000달러는 넘는 현금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랍에서도 찬장에서도 침대나 옷장에서도 현금은 좀처럼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누르는 돈 찾기를 포기하고 이만 도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현관으로 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데니 씨가 써준 범행 시나리오이니 완전 범죄가 성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하나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엄지가 찢어져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누르 모하메드의 진술과 자백을 확보한 경찰은 데니 씨 미나스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데니 씨는 경찰의 취조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고 누르 같은 불량한 애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도리어 경찰을 한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누르가 강도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놓고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부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지. 전 걔랑 말도 제대로 섞은 적 없어요. 둘이 친하다던데. 누가 그딴 소리를 했어요? 경찰은 데니 씨에게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학교 방범 카메라 영상을 캡처해 출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데니 씨와 누르는 복도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번에 걸쳐 반복이 됐죠. 누르와 말도 섞은 적 없다던 데니 씨의 주장은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러자 데니 씨는 이번엔 누르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누르가 흉기로 자신을 겨누며 나 오늘 니네 집 털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했다는 겁니다. 돈을 훔쳐 도망가는 줄로만 알았지 어머니를 죽일지는 몰랐고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지만 누르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못 그랬다면서 데니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귀 기울일 필요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브라이언 형사는 더 이상 이 어린 사이코패스에게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르가 자백한 모든 내용을 데니 씨에게 전달하며 이제 더 이상 청부살인 혐의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미성년자라서 사형은 면할지언정 종신형이 될 게 뻔하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눈 하나 꿈뻑하지 않던 데니 씨도 죽을 때까지 옥살이를 하는 건 무서웠던 모양인지 그는 결국 자신이 누르에게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엄마는 다 큰 저를 늘 어린애로만 취급했거든요. 그게 짜증났어요. 정말 엄마를 죽인 이유가 그게 다야? 네, 더 이상 엄마한테 간섭당하기 싫었어요. 그뿐이에요. 일반적으로 존속살인은 학대에 대한 복수이거나 재산 또는 보험금 상속을 목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바슘은 자식을 학대하기는커녕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고 없는 살림에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게 데니 씨에게는 그저 어린애 취급으로 여겨졌지만 말입니다. 심지어 데니 씨의 누나 컷시마일라에 따르면 엄마 타바슘은 아들과 딸에게 결코 100점이나 1등을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으로 들들 볶지도 않았던 거죠. 데니 씨가 엄마를 죽인 이유는 정말로 애 취급당하기 싫어서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있는지 브라이언 형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는 일말의 반성이나 후회의 기색도 내비치지 않는 데니 씨가 공포스럽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데니 씨와 누르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 사건의 물증이라고는 현관문에 찍힌 누르의 혈흔짐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청부가 오고 갈 때에는 문자든 메일이든 SNS 메시지든 뭐라도 하나 증거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텍스트로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학교에서 만나 면대면 대화로만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범인이 썼던 흉기나 입고 있던 옷을 찾아내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 등을 검출해내곤 하는데 이 수사에서는 그런 과정이 다 빠져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바로 데니 씨와 누르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쓸데없이 맹활약을 해서입니다. 데니 씨는 누르에게 엄마를 죽여달라고 청부했고 이어서 누르는 케빈이라는 동급생에게 자신이 주는 물건들, 그러니까 타바슘을 죽일 때 사용했던 도구나 입고 있던 옷 등을 남들 몰래 처리해달라고 또 청부를 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진 겁니다. 경찰에 체포된 케빈은 피 묻은 누르의 반바지, 셔츠, 장갑 등을 불에 태워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게는 준강도 혐의, 증거 조작 혐의 등이 인정됐지만 미성년자인데다가 살인에 직접 가담을 한 것은 아니라 실형을 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가 누르에게 건네받은 물건들을 너무도 완벽하게 없애버린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어지는 데니 씨와 누르의 재판에서 새로운 물적 증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누르의 증언과 데니 씨의 자백에만 기대어 진행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무언가가 없으니 검찰 측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건 당연했는데요. 배심원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누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일반적인 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아들 데니 씨가 청부하지 않는 이상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범행을 직접 실행한 누르 모하메드에게 징역 40년형을, 사주한 데니 씨 미나스에게는 징역 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덕분에 형이 좀 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니 씨 미나스는 옥살이를 하던 중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그전까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상당히 참신한 주장을 펼칩니다. 본인이 누르에게 부탁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 연극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데니 씨는 아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엄마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다 큰 성인 남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명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엄마를 구해낸다면 자신의 듬직함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데요. 그러려면 리얼하게 강도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데니 씨는 실제 갱스터 집단에 소속돼 있는 같은 반 친구 누르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 한 판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누르가 한밤중 집에 침입해 타바슘에게 흉기를 겨누고 있으면 데니 씨가 히어로처럼 짠 하고 나타나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시나리오였다는 거죠. 하지만 퍼포먼스 당일 누르는 약에 취해서 나타났고 이에 광기에 젖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어머니를 진짜로 죽여버렸다는데요. 데니 씨는 자신의 작전으로 이런 큰일이 벌어진 게 당황스러워 결국 경찰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진짜 어른이 된 현재 이때를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사는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라이언 형사를 찾아가 이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딱히 놀랍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인터뷰 진행자에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데니 씨는 지금 당신네들을 조종하려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누르에게 그랬고 저한테 그랬듯이 말입니다. 살 시도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 놈이 죽긴 왜 죽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데니쉬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라이언 형사의 신랄한 분석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데니쉬가 헛똑똑이 사이코패스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0 먹은 노인도 100살 먹은 부모한텐 그저 애기로 보이는 법입니다. 이런 당연한 진리조차 깨닫지 못한 주제에 어른 대접을 받기를 원한 데니쉬를 보니 제 마음이 다 답답해지네요. 타바슌카는 지금도 하늘에서 그치지 않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주간학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범죄 사건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